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도 지배종이 됐습니다. 그냥 지나갈 것 같지가 않아서 이래저래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약바이오 공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강하나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연구원님, 네. 오늘 기대가 큽니다. 이 분야가 아무래도 전문 용어도 많고 또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쉽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정말 모두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약 바이오에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일단 사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2020년 한 해 동안 계속 바이오 섹터가 너무 좋다가 2021년부터 이제 코로나 관련된 회사들, 뭐 코로나 치료제라던가 백신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은 심지어 관련된 기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너무 각광을 많이 받고 기대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거랑 이제 또 별개로 사실 임상 진전이 된 게 없었고 임상 진전도 안 됐는데 이제 업데이트도 안 해주고 이제 해외 기업들은 다들 이제 치료제랑 백신을 계속 나오고 치료제랑 백신을 계속 개발해 나갔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반된 분위기를 많이 보여주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대감도 같이 하락하고 불확실성도 같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내내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계속 이제 주가 또 안 좋았고, 그에 따라서 이제는 좀 바이오를 볼 때 옥석 가리기가 좀 심해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제약회사들 어땠습니까? 제약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매출 타격이 컸던 산업군 중 하나였는데요. 네. 제약회사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로컬 의원, 우리나라 전통제약사 같은 경우는 병의원에서 이제 나오는 매출이 크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병원에 방문을 하지 않고 그런 추세가 많이 진행이 되어서 전통제약사들의 매출의 타격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좀 매출 회복세가 보일 것 같았어요. 2020년에 오히려 전통제약사들은 매출이 안 좋았기 때문에 2021년부터 3분기부터 좀 좋아지는 게 아닌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코로나가 있더라도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뭐 감기라던가 그런 일반적인 질병에 좀 걸리려고 하다가 또 이제 위드 코로나 해제되면서 이제 통금도 생기고 다시 이제 코로나를 좀 사람들이 이제 격리하는 방향을 많이 보였잖아요. 코로나로부터 사람들을.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통제약사들의 매출도 다시 이제 타격을 많이 받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기야 뭐 저도 혹시 병원 갔다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웬만하면 병원 안 갔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전통제약사들 좀 많이 풀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아직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거는 것 같긴 합니다만 오미크론이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오히려 정말 좀 감기처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위드 코로나가 실시하게 되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점으로 볼 때에는 제약사들이 이제 사람들이 일상생활 회복을 하면서 매출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 한 그래도 2분기 정도부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뭐 제약하고 바이오를 뭐 어떤 기준을 갖고 나누시는 거죠? 일단 사실 요즘에는 제약과 바이오의 차이점이라던가 경계선이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제약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약을 만들다라는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방식인 뭐 화학의약품을 만드는 게 제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바이오는 이제 말 그대로 바이올로지에서 따온 바이오라는 단어인데 바이오는 이제 생물과 관련된 생명과 관련된 기술 우리가 생각하는 신기술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바이오테크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보통 바이오텍이라 하면 이제 바이오 기술을 사용하는 예. 기업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약은 보통 어떤 범주로 나눕니까? 좀 큼지막한 범주 말씀해 주시죠. 일단 신약 같은 경우는 뭐 6가지 정도로 나누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합성 신약, 바이오 신약, 아니면 뭐 천연물 신약, 제네릭,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뭐 계량 신약 정도까지 이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성 신약은 우리가 흔히 아는 처음에 이제 나왔던 화학의약품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약이죠. 우리가 이제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약들이 다 이제 화학의약품을 사용한 약이 이제 합성신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신약은 최근에 이제 도입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적인 단순 합성이 아니라 이제 바이오 기술을 사용한 신약. 예를 들어 이제 면역 항암제가 있죠. 지금 네. 뭐 옵디보나 뭐 예보이 그리고 뭐 머크의 키투르다 같은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다 바이오 신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천연물 신약은 이제 한약이나 생약 제제를 이용한 신약을 뜻하고 예. 나머지 3가지는 사실상 신약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네. 계량 신약, 제네릭, 바이오 시밀러 이제 이름에서부터 신약 같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계량 신약은 그냥 기존에 승인되어 있는 의약품을 이제 바탕으로 구조나 제재를 약간 바꾼 정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네릭은 합성 신약을 이제 또 따라서 이제 복제해서 만든 게 이제 제네릭, 그리고 바이오 약품을 복제한 게 바이오 시밀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약 분야 중에서는 가장 덩치가 큰 게 항암제입니까? 근데 일단은 뭐 글로벌리 가장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 그리고 신약 부분의 파이프라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항암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적 치료제다, 면역 치료제다 이렇게 많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나뉩니까? 이분은? 항암제 같은 경우는 세대가 되게 많아요. 1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화학 항암제인데 1세대 항암제는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그러니까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네.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화학항암제가 있었고, 2세대는 화학항암제의 단점을 보완한 표적항암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항암제라 하면 그렇군요.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나 암을 유발하는 부위만을 표적해서 타겟하는 표적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3세대 항암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면역항암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역항암제는 그냥 이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면역세포를 어느 정도 좀 자극을 해서 네. 면역세포가 이제 암세포를 죽이도록 유도하는 게 이제 면역항암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이제 1세대와 2세대의 가장 큰 단점인 부작용 문제, 네. 그러니까 안정성 문제를 좀 없애준 면역항암제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네. 암종이 뭐 100가지라면 20% 정도밖에 커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80%에 대한 부분은 병용 투여를 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용 투여하는 파이프라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알겠습니다. 잠깐 좀 다른 얘기인데요. 신라젠이 이제 상폐 위기에 몰렸는데 이게 한때 코스닥 뭐 시총 2위 기업 아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FDA가 2015년도에 신라젠의 메인인 팩사백의 임상 3상을 승인하면서 이게 이미 2상에서 한번 실패를 겪은 약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상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3상을 승인하면서도 임상 종료 시점을 100% 사망이 아닌 40% 사망일 때를 임상 종료 시점으로 삼자라고 이제 신라젠에게는 이제 통보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신라젠은 그거를 미리 통보를 받고 40%의 환자 사망을 통보받고 3월에 그거를 이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8월에 이제 공시를 한 점, 그러니까 8월에 공시를 하기 전에 주요 주주들은 이미 대규모 차익 실현을 했었기 때문에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도 문제였고, 2상에서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3상에서 리스크가 있었는데도 가능할 거다라고 봤지만
3상에서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좀 임상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자기들끼리만 알고 이제 주주들에게는 좀 늦게 알린 점이 좀 문제였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뭐 이 자리에서 뭐 길게 나눌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여쭤본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신라젠 사태를 보면서 야, 바이오 투자 정말 이게 어려운 거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게 이제 바이오 투자가 지금 얼마 버느냐가 아니고 앞으로 얼마 벌 것인가. 사실상 거의 전적으로 어떤 그런 예측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분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은 돈을 못 버니까 또 기술 특례 상장 이런 제도도 도입을 해서 기업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참 어려운 분야거든요. 미국도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미국도 보니까 테라노스인가요? 그 왜 피 한 방울이면은 뭐 모든 병을 다 진단할 수 있다. 최근에 보니까 CEO가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어려운 분야인데 그래서 투자자들이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냥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예. 바이오 같이 뭐 수익성이 크지는 않으나 차후 성장성을 보고 상장을 승인해주는 제도인데요. 네. 바이오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네. 수익성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바이오주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던 이제 제도인데 네. 사실 이런 제도 때문에 좀 그럴싸한 기술을 도입해서 상장을 시킨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바이오가 한참 많은 관심과 투자를 받았던 2020년도에 또 상장이 굉장히 많이 된 것도 맞고 예. 그만큼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그런 투자가 증가한 거는 맞으나 이제는 바이오가 어느 정도 진전이 안 되는 걸 많이 봤어서 예. 파이프라인이나 신기술에 대한 점검이 확실한 기업들만 요즘에는 기술 특례 상장을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기술 특례 상장 실패한 회사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 이제는 어느 정도 라이선스 아웃이라던가 수익성이 확실한 그런 파이프라인이 없지 않은 이상 이제는 상장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좀 심사를 받은 기업들은 이미 뭐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뭐 3-4건 했거나 아니면 뭐 AI 기업인 뭐 루닉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거나 그런 수준의 회사들만 이제 상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이제는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이제 라이선스 아웃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신약 관련 기술을 이제 돈을 받고 파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작은 기업인데 저에게 좋은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의 지분 가치를 팔고 그 파이프라인의 지분 가치를 팔아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뭐 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2상, 3상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런 각 임상 단계별 특징이나 아니면 뭐 알아야 될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일단 임상 개발 단계, 신약 개발 단계가 굉장히 길어요. 네. 최소 10년에서 뭐 15년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걸린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네. 가장 첫 단계가 후보물질 단계이죠. 후보물질 내가 치료제로 쓰거나 뭐 어떠한 파이프라인으로 쓸 물질을 찾아내는 단계가 후보물질 탐색 단계이고요. 예. 후보물질을 탐색했으면 그 후보물질을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해야 인간에게 이제 투여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임상 단계에서 동물 실험과 세포 실험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단계가 시작하게 됩니다. 예. 임상 단계는 일단 안정성을 가장 먼저 확보하는 임상 1상. 네. 임상 1상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예. 몇십 명 내에서 가능한 단계이고 임상 2상은 유효성을 처음으로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네. 유효성을 처음으로 판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가장 낮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임상 3상.
임상인데요. 임상 3상은 대규모 임상으로 좀 몇백 명에서 몇천 명까지 진행하는 임상인데, 임상 3상에서는 임상 2상에서 증명했던 유효성을 한 번 더 입증하고 네. 거기에 이제 안정성까지 같이 체크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연구원 리포트를 좀 보니까 이상에 좀 많이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임상 2상에서 주가 변동폭이 가장 커요. 이제 뭐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유효성을 처음으로 판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폭이 가장 크고, 그러니까 2상에서 3상까지가 이제 주가 변동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단계다. 뭐 사실 바이오 투자자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좋아하기 때문에 바이오를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그래서 임상 2상에 좀 주목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든지 예. 좀 뭐 안 좋은 결과든지 좀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뉴스 보면서 이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뭐 이 정도 이제 이해하시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부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백신에 사용되면서 mRNA가 뭐 그야말로 화제의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 백신 회사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국내 투자자들도 보니까 화이자, 모더나 이런 데 뭐 또 많이 투자도 하고 계신 것 같던데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코로나 덕분이죠. mRNA 같은 경우는. mRNA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2019년까지만 해도 감염병 관련해서 mRNA 백신 개발이 한 15건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항암 백신으로 가장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플랫폼이었고, 이제 항암 백신으로 가장 많이 개발이 되었던 이유는 mRNA 플랫폼의 특성상 안에 있는 항원만 교체해주면은 개인용 맞춤형 항암 백신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분야로 가장 딜이 많았던 거고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으로 가장 개발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관련된 딜도 많이 나오고 이제 패러다임이 새로 생기면서 mRNA는 신속하게 만들 수가 있고 지금 대규모로 모든 사람들이 mRNA 백신을 맞으면서 안정성이 조금씩 입증되고 있어요. 부작용도 당연히 많이 나왔지만 맞은 사람들 대비 많이 나오진 않았다라는 글로벌 결론을 통해 모든 빅파마들이 지금 mRNA 개발에 돈을 많이 쓰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백신 개발하면서 mRNA 플랫폼에 많은 발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신약 개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 mRNA 기반한 어떤 그런 신약들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걸리는 백신 개발이나 신약 개발이랑 다르게 이번에는 1년 안팎으로 단축이 되었잖아요. 네. 그렇다는 거는 앞으로 mRNA 관련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발 단계가 단축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다는 거는 이제 그에 따라서 mRNA 관련된 파이프라인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빅파마들 입장에서는 mRNA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mRNA 플랫폼 자체가 개발된 지는 조금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이외에 암 중에는 바이러스가 이제 유발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 B형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간암을 일으키고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기 네. 때문에 그런 쪽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좀 네. 빨리 개발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그렇군요. 외에 이제 바이러스가 유발하지 않는 암도 면역 항암 백신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서 네. 독일의 큐어백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폐암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바이러스 변이체를 표적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쪽 파이프라인이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분야 올림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mRNA 관련 기술들이 많이 나왔나요?
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이제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 쪽, 그중에서 RNA와 관련된 물질을 선호하는 모습을 빅파마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화이자 같이 mRNA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은 회사는 mRNA를 바이오의 게임 체인저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JPM 기간에만 좀 딜을 한 4건 정도 했는데, 그 4건이 모두 mRNA와 관련된 딜이었다. 좀 화이자가 현금이 굉장히 많아요. 백신으로도 많이 벌었고, 이제 치료제로도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RNA 관련 기술 도입에 대한 이제 말을 여러 번 언급했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mRNA 회사들 중에서 큰 회사들 말고 좀 작은 5조 원 아래의 회사들을 많이 인수할 생각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 이전도 할 생각이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자는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화이자 말고 일라일리나 노바티스 같은 경우도 RNA에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나라는 CDMO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CDMO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이제 CDMO는 간단하게 말해서 위탁 생산해주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CDMO 기업들 또한 mRNA 생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이제 확대 중에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론자도 그렇고 글로벌 CDMO 기업들이 유전자 쪽 당연히 mRNA 포함해서 포트폴리오 확대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관심을 끈 기술들이 결국은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보면은 좀 중요한 기술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mRNA 기술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이번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까? 최근에 2020년부터 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술이 AI 쪽인데요. AI 헬스케어 쪽이 2020년 그리고 2021년에 굉장히 많은 투자와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게 이제 작년 12월에 로슈가 리커존과 10년 장기 계약을 맺은 것도 있고, JP모건이 시작하면서 사노피와 엑센티아가 이제 계약을 발표했어요. 그 후에도 이제 암젠이나 머크 같은 빅파마들이 AI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 딜을 굉장히 많이 맺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엄청난 사실은 이제 사노피가 현재 이제 아까 엑센티아 AI 플랫폼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엑센티아와 딜을 했을 때 계약금만 1,200억 원을 주면서 총 계약 규모는 한 6조 2천억 원 정도까지 이제 줄 의향이 있다. 확장이 가능한 계약을 그 정도로 크게 한 바 있고요. 이제 엑센티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엑센티아가 이제 스몰 몰리큘 저분자 화학물을 이제 AI 플랫폼으로 찾아주는 기업 중 선두주자인데, 자기들이 이제 찾은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찾은 후보물질 단계의 후보물질들이 임상 단계에 이제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2020년부터. 그러면서 이제 빅파마들과 많은 딜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신기술이 나왔을 때 바이오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는 그 신기술을 사용해서 찾은 혹은 만든 후보물질이 임상 단계에 들어갈 때 딱 보시면 가장 좋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 같은 경우도 크리스퍼를 이용한 후보물질이 임상에 들어갈 때 되게 관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AI 쪽도 계속 많은 투자를 받고 있고, JPM에서도 많은 언급이 되고 있으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애널리스트 분들도 간 분이 계십니까? 이번에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년에 꼭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도 보내주셨으면 좋겠네요, 회사에서. 자,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거는 꼭 따져봐야 된다. 좋은 데이터만 보여주면서 우리 회사는 실패를 한 게 아니에요 주장을 하는 바이오텍은 최대한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외에